쏟아지는 폭우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제707 특수임무단 훈련장의 검은 아스팔트 위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지만 그 소음조차 훈련장 내부의 긴장감을 덮을 수는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에 의존한 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은밀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았다. 통제실 모니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선 강서윤 소장의 눈빛은 차가운 모니터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는 화면 속 대원들의 아주 미세한 실수조차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겨넣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영광이 아닌 매 순간 증명해야만 하는 무거운 족쇄이자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의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며 건물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표적지들을 제압해 나갔고 실탄 사격의 굉음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강서윤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지키며 지켜보았는데 이는 그녀가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 하나인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아드레날린을 쏟아내며 움직였고 불과 3분 만에 건물 전체를 장악했다는 보고가 무정의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강서윤의 표정에는 그 어떤 만족감이나 안도감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며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상황판의 타이머가 가리키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지자 진흙투성이가 된 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집결하여 열을 맞추어 섰다. 강서윤은 우비를 걸치지 않은 정복 차림 그대로 빗속으로 걸어 나갔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는 대대장 앞으로 다가가 훈련 결과 보고서를 건네받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0.5초의 지연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팀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고함이나 질책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대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으며 완벽주의자인 그녀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대회의실은 에어컨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감도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사단장들이 보직 신고를 마치고 합동전략 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박민우 소장이었다. 그는 잘 다림질된 제복과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에 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비육사 출신이나 특수전 부대에 대한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적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우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비어있는 강서윤의 자리를 힐끗거리며 그녀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나 보여주기식 인사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강서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며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젖은 정복을 말끔한 것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와
합참의장에게 경례를 올렸고 그녀의 절도 있는 동작에는 수만 번의 반복 숙달이 만들어낸 군인의 품격이 배어 있었다. 박민우는 그녀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흘렸는데 여자가 그것도 저렇게 젊은 나이에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볼펜을 딱딱거리며 그녀의 신경을 긁으려 했지만 강서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작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합참의장의 주재로 시작된 회의의 주된 안건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단체의 납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인 작전명 나이트 스톰이었다. 정보참모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인질들은 국경 인근의 폐공장에 억류되어 있으며 적들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강서윤은 스크린에 띄워진 위성 사진과 저궤선 영상을 분석하며 707 부대의 고공 침투와 정밀 타격을 통해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외과 수술식 타격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구체적인 진입 경로와 퇴로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민우는 그녀의 설명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말을 끊으며 특수부대 특유의 영웅 심리에 도취되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육군 기계화 부대를 전진 배치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포위망을 좁혀야 하며 그래야만 적들이 겁을 먹고 투항하거나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우의 발언에는 707 부대의 능력을 폄하하고 정규군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으며 그는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육군 장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대규모 병력 이동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었다. 강서윤은 박민우의 도발적인 언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차에 그의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당 지역의 지형이 험준하여 기계화 부대의 기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순간 인질들의 생명은 즉시 위협받게 될 것임을 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박민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은 깡패라지만 같은 계급일 때는 논리와 실력이 승패를 가르는 법이었고 이 첫 번째 대면에서 승기는 명백히 강서윤에게 기울고 있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박민우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강서윤에게 다가가 특수전 부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전쟁을 끝내는 것은 육군의 깃발이라며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었다. 그는 강서윤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훑어보며 진급이 너무 빨라 현장의 흙냄새보다는 사령부의 커피 향에 더 익숙한 것 아니냐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선을 넘은 도발이었지만 강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 박민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전쟁은 깃발을 꽂기 위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전우의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지키는 행위라며 계급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박민우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휴게실을 빠져나갔고 홀로 남겨진 박민우는 굴욕감에 치를 떨며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는 자신이 당한 망신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작전에서 강서윤과 707 부대가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위험하고 비열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동료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박민우는 이전과는 달리 짐짓 수그러든 태도를 보이며 강서윤의 작전 계획에 동의하는 척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정보지원 부대가 707 부대의 침투를 위해 최신 위성 정보와 적의 통신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합동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참 의장은 박민우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작전을 승인했지만 강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서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맹수가 사냥감을 노릴 때 자세를 낮추듯. 박민우의 미소 뒤에는 분명히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작전 개시 24시간 전. 강서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작전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와 C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우가 제공한 정보 데이터를 분석팀에 넘겨 교차 검증을 지시했지만 보안 등급이 높은 최신 정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 부분이 많아 완벽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대신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이번 작전이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박민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회선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707 부대에게 제공될 적의 병력 배치 정보 중 일부를 교묘하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적의 매복 지점을 누락시키고 건물 내부 구조도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707 부대가 진입 초기에 혼란에 빠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707 부대는 작전에 실패하거나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할 것이고 그때 자신이 준비한 기계화 부대가 투입되어 상황을 정리하면 모든 공로는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일 뿐 그것이 초래할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강서윤은 출동을 앞둔 대원들을 경납고에 집결시키고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하며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녀는 정보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되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원들은 사령관의 비장한 각오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결의를 다졌고 그들의 헬멧에 부착된 야식형이 붉은 빛을 띠며 작동 준비를 마쳤다. 강서윤은 헬기에 오르기 전 박민우가 보낸 건투를 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무정의를 착용했다. 이제 그녀가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의 대원들과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기억뿐이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707 부대를 태운 블랙호크 헬기들이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 강서윤은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작전 구역의 지도를 그리고 또 그렸지만 수정된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위험 구역들이 자꾸만 위치를 바꾸는 듯한 불길한 환영에 시달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불안감을 떨쳐내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원들을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지상에서는 박민우가 모니터를 통해 헬기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며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연극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경 근처의 비무장지대 상공에 도달하자 헬기들은 저공 비행으로 전환하며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계곡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행했다. 강서윤은 조종색의 침투 지점까지의 시간을 체크하며 대원들에게 장비 점검을 다시 한번 지시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초록색 야식용 화면만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군의 탈을 쓴 배신자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 입을 벌린 채 대한민국 최전개 부대원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서윤의 무정위에서 작전 지역 진입 1분 전이라는 알림이 들려왔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검은색 로프가 헬기에서 빗줄기를 가르며 지상으로 떨어졌고 강서윤과 707 특임대 대원들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맹금류처럼 신속하게 지면으로 강하했다. 로터의 거센 바람이 숲의 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지만 착지한 대원들은 진흙탕 속에 몸을 낮춘 채 즉시 경계태세로 전환하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작전 지역인 국경 인근의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고 오직 빗소리와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 차 있어 신경을 곤두스게 만들었다. 강서윤은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를 확인하며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미리 숙지한 침투 경로를 따라 소리 없이 이동을 시작했다. 그 시각 서울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는 박민우 소장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작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커피 잔을 든 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스크린 한 구석에 표시된 적의 열화상 감지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데이터는 강서윤에게 전달된 정보와는 달리 적의 병력이 침투 예상 경로에 집중적으로 매복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박민우는 이를 못 본 채 하며 슬그머니 데이터 전송 버튼을 비활성화시켰다. 옆에 있던 정보 장교가 데이터 동기화 오류를 보고하려 하자 박민우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보고를 묵살하고 입단속을 시켰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강서윤은 왠지 모를 위화감에 휩싸였는데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하다고 표시된 구역에서 미세한 인기척과 인위적으로 꺾인 나뭇가지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대열을 멈추게 하고 주변을 스캔했고 예상치 못한 위치에 설치된 적의 감시 초소를 발견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정보만 믿고 그대로 직진했다면 팀원 전체가 적의 기관총 세례를 받아 벌집이 되었을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정보참모부에 대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경로를 수정하라는 무전 대신 현장 판단해 우회 기동을 지시했고 대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감시병의 시야를 벗어났다.
박민우는 강서윤의 부대가 매복 지점을 피해 우회하는 모습을 위성 영상으로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는 강서윤이 덫에 걸려 허둥지둥 대거나 교전이 발생하여 작전 시간이 지체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예리했다. 그는 즉시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해 통신병에게 지시하여 현지 기상 악화를 핑계로 위성통신 주파수에 인위적인 잡음을 섞어 넣도록 조작했다. 이로 인해 현장 부대와 사령부 간의 음성 교신은 끊기거나 지연되기 시작했고 강서윤은 고립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폐공장 외곽에 도착한 707 대원들은 브리핑 받은 건물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진입 포인트인 북쪽 배수구로 접근했다.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경비가 허술하고 건물 내부로 직통하는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선두에 선 포인트맨이 배수구 입구를 확인했을 때 그곳은 이미 시멘트로 단단하게 봉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녹슨 철조망과 함께 폭발물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명백히 오래전에 폐쇄된 통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정보 보고서에는 사용 가능한 침투로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원들은 동요했다. 강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즉시 대원들을 뒤로 물리고 새로운 진입 지점을 찾기 위해 건물을 스캔했다. 정보가 단순히 부정확한 수준을 넘어 아예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인질 구출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 철수한다면 인질들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고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757 부대에게 돌아올 것이 뻔했기에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돌패 가까운 옥상 침투를 결심하고 저격조에게 어모를 지시하며 건물 벽을 타기 시작했다. 상황실의 박민우는 707 부대가 옥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옥상 진입로는 그가 적들에게 노출되도록 유도한 또 다른 킬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 앉은 합참의장에게 707 부대가 사전에 승인된 안전한 경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위험한 루트를 선택했다고 보고하며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강서윤에게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합참의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지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정보사단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박민우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책상 아래로는 다리를 떨며 다가올 파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옥상에 도착한 강서윤과 대원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화기로 보초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내부 구조 역시 그들이 암기했던 도면과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벽이 있어야 할 곳에 문이 있거나 문이 있어야 할 곳이 막혀 있었다. 이는 적들이 방어를 위해 내부를 개조했음을 의미했지만 정보 보고서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강서윤은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전술적인 본능에 의존하여 팀을 이끌어야만 했다. 건물 3층 중앙 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적들의 매복 공격이 시작되었고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정보에 따르면
적의 주력 부대는 지하에 배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마치 707 부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3층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총탄이 빗발치고 콘크리트 파편이 튀는 가운데 강서윤은 엄폐물 뒤로 몸을 날리며 대원들에게 대응 사격을 지시했다. 적들의 화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민병대 수준이 아닌 정규군 특수부대급의 최신 장비들이었다. 통신이 먹통인 상태에서 강서윤은 간신히 예비 채널을 확보하여 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심한 잡음과 이해할 수 없는 기계 음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상 악화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전파 방해임을 직감하고 이어폰을 신경질적으로 빼버렸다. 대원 중 한 명이 적의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다쳐 신음을 흘리자 강서윤의 눈빛은 차가운 이성을 넘어선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며 지금 이 상황을 만든 놈이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박민우는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으며 작전 실패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보고서의 제목을 무리한 진입 작전으로 인한 참사로 정하고 707 부대의 무모함과 지휘관의 판단착오를 비판하는 문구들을 화려한 미사역으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내일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강서윤이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 동료의 죽음은 자신의 승진을 위한 걸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박민우의 시나리오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는데 강서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발한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그녀는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 가져온 소형 폭약을 벽이 아닌 바닥에 설치하여 3층 바닥을 무너뜨리고 적의 허를 찌르며 2층으로 우회하는 전술을 감행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꺼지자 매복해 있던 적들은 균형을 잃고 추락하거나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707 대원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이동했다. 이는 교본에도 없는 무모한 전술이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였다. 2층으로 내려온 강서윤 팀은 인질들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실 방향으로 전진했지만 그곳 역시 철제 셔터로 굳게 닫혀 있어 진입이 불가능했다. 강서윤은 박민우가 제공한 정보 중 인질 위치 정보만큼은 정확하기를 바랐지만 셔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무전 소리는 인질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치아를 악물었지만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흩어져서 인질의 흔적을 찾도록 지시했다. 한편 3층에서의 폭발로 인해 건물의 전력이 불안정해지자 상황실의 영상 송출이 잠시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민우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다는 생각에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곧바로 이를 기회로 삼아 영상 자료가 유실되었다고 보고하며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술팀에게 서버 재부팅을 명목으로 모든 녹화 장치를 일시 중지시키라고 지시했고 이로써 강서윤이 현장에서 겪은 불리한 상황들에 대한 영상 증거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웃으며 이제 남은 것은 생존자들의 증언뿐이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격언을 떠올렸다. 강서윤은 건물의 낡은 환기 시스템 도면이 그려진 비상대피 안내도를 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내어 자신의 전술 조끼에 쑤셔 넣었다. 그것은 박민우가 준 최신 디지털 지도보다 훨씬 투박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진짜 정보였다. 그녀는 낡은 도면을 바탕으로 적들이 인지를 숨길 만한 공간을 유추해냈고 그곳이 지하 보일러실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남은 대원들을 이끌고 어둠 속의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고 그들의 뒤로는 추격해오는 적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부비 트랩과 적의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독이 바짝 오른 707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처리하며 전진했다. 강서윤은 선두에서 권총을 들고 코너를 돌 때마다 망설임 없이 반가쇠를 당겨 적의 미간을 꿰뚫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인질 구출과 대원 생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존재했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몸은 빗물과 땀, 그리고 튀어오른 적의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지하 보일러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강서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인질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중무장한 적들이 기관총을 거치해 놓고 진입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어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보일러실 옆을 지나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발견하고 위험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폭파 전문가인 부사관에게 눈짓을 보내 파이프에 소형 폭약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였다. 폭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강서윤은 마지막으로 무정이를 들어 상황실을 호출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그녀는 무정이를 끄고 대신 자신의 헬멧에 장착된 개인용 블랙박스 녹화 버튼을 눌러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중에 박민우의 목을 조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녀가 살아 돌아가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3D 1. 그녀의 마음속 카운트가 0이 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보일러실 벽면이 무너져 내리며 뜨거운 증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강서윤은 진입이라고 외치며 하얀 증기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상황실에서는 갑작스러운 폭발 신호가 감지되자 장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박민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폭발 규모는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수준이었기에 만약 인질까지 함께 매몰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통신 채널을 복구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로 깜빡이는 붉은 점들은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그가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강서윤이 끈질기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자욱한 수증기와 매캐한 화약 연기가 뒤섞인 보일러실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강서윤은 열화상 고글을 통해 흐릿하게 보이는 적들의 윤곽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반가세를 당겼고 그녀의 소총 끝에서는 쉴 새 없이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벽면 폭파와 급습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지만 곧 전열을 정비하고 엄폐물 뒤에 숨어 거센 방역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날카로운 고함으로 대원들의 사격구역을 지정해주며 인질들이 웅크리고 있는 구석으로 접근하여 방어막을 형성하도록 지시했다. 대원들이 인질들을 확보하는 동안 강서윤은 보일러실의 구조를 빠르게 스캔하며 탈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박민우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보일러실 뒤편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퇴로가 막힌 상태였다. 이는 명백히 707 부대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조작이었으며 강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억눌러야만 했다. 적들의 화력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정면 돌파뿐이라는 냉정한 결론을 내렸다. 그때 반대편 철문이 굉금과 함께 열리며 중무장한 적의 증원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놈들은 방탄 방패를 앞세우고 조직적으로 거리를 좁혀왔으며 좁은 공간에서의 교전은 수적 우위를 점한 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 강서윤은 수류탄 투척을 지시하며 적의 진입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놈들은 훈련받은 정규군처럼 침착하게 대응하며 압박해왔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대원들의 탄약은 빠르게 소모되어 갔고 무정위에서는 여전히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와 고립감을 가중시켰다. 최전방에서 방패를 들고 인질들을 보호하던 최 팀장이 갑자기 억눌린 신음과 함께 뒤로 휘청거렸다. 적의 저격수가 보일러 배관 틈새로 교묘하게 쏘아 보낸 총탄이 방탄복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 팀장의 어깨와 쇄골 사이를 관통한 것이었다. 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자 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강서윤은 즉시 그에게 달려가 지혈대를 감으며 의무병을 호출했다. 최 팀장은 고통 속에서도 총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강서윤은 그의 어깨를 누르며 강제로 후송 죄에게 인계했다. 자신의 부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강서윤의 이성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적과 배신자에 대한 서늘한 사리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민우가 제공한 엉터리 정보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본능과 현장의 단서들만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보일러실 천장을 가로지르는 대형 환기 파이프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믿고 대원들에게 파이프 연결 부위를 집중 사격하여 떨어뜨리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금속 파이프가 굉금을 내며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자 놈들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합참 상황실의 박민우는 화면상에 표시된 아군 생체 신호 중 하나가 위급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드디어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를 강서윤의 무리한 작전 지휘가 빚어낸 참사로 포장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옆에 있는 부관에게 작전 일지를 조작하여 현장 지휘관이 상부의 대기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진입했다는 내용을 기록하도록 은밀히 지시했다. 박민우에게 있어 초의 팀장의 부상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시나리오를 완성시켜줄 완벽한 소품에 불과했다. 강서윤은 무너진 파이프가 만들어낸 혼란을 틈타 대원들에게 연막탄을 투척하게 하고 그 연기를 방패 삼아 인질들을 데리고 보일러실을 빠져나갔다. 적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허공에 총질을 해대는 동안 707 부대는 유령처럼 신속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했다. 강서윤은 후미에 남아 적들이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곳곳에 클레이모어를 설치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잔혹한 정교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시 곳곳이 붕괴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빗물이 흐르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았다. 부상당한 초의 팀장을 부축하며 이동하는 대원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인질들은 작은 소리에도 비명을 지르며 작전에 지장을 주었다. 강서윤은 인질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잡아주며 반드시 살아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극한 상황에서 공포에 전염되기 쉬운 민간인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그때 통신이 잠시 연결되는가 싶더니 박민우의 목소리가 잡음 섞인 채로 흘러나왔는데 그는 걱정하는 척하며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며 거짓 위치 정보를 송신했다. 그녀는 지금 박민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은 적에게 자신의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서쪽 3번 출구로 이동 중이라고 보고하자 박민우는 알겠다며 지원 병력을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열함이 묻어 있었다. 강서윤은 통신을 끊자마자 대원들에게 동쪽 하수 처리장 방향으로 이동 경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대원들은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명령 변경에 의아해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확신을 보고 군말 없이 따랐다. 강서윤은 박민우가 보낸다는 지원 병력이 아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혹은 적에게 매복 정보를 흘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가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의심이기도 했다. 예상대로 강서윤이 거짓으로 보고한 서쪽 3번 출구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오며 건물이 진동했다. 박민우가 적들과 내통했거나 혹은 적들이 도청을 통해 그곳에 함정을 파놓았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원들은 사령관의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저 폭발 속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강서윤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강서윤은 폭발음을 뒤로한 채 묵묵히 앞장섰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동쪽 하수 처리장으로 향하는 길은 악취와 오물이 가득했지만 적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유일한 구멍이었다. 강서윤은 야간 투시경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각에 의존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중간중간 마주치는 소규모 순찰조는 대원들이 소리 없는 단검술과 소음 권총으로 신속하게 제압하여 적의 본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짐승들의 사냥에 가까운 본능적이고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다. 하수처리장 출구에 다다랐을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철창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출구 앞에는 장갑차 한 대와 중무장한 적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인질들과 부상자를 데리고 정면 돌파를 감행하는 것은 무리였기에 강서윤은 다시 한번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략을 짜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이 하수처리장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폐수 저장 탱크에 머물렀다. 강서윤은 저격수에게 탱크의 지지대를 조준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일제 사격 준비를 명령했다. 그녀의 수신호와 함께 저격수의 총탄이 지지대를 정확히 타격하자 수십 톤의 폐수가 담긴 탱크가 굉음과 함께 적의 진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엄청난 양의 오물이 적들을 덮치며 장갑차의 시야를 가리고 진영을 엉망으로 만들자 강서윤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7207 부대의 정밀한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대원들은 철창을 폭파하고 외부로 탈출했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빠져나온 강서윤과 대원들은 인질들을 호위하며 미리 약속된 제2 예비 집결지인 산등성이로 향했다. 빗물은 그들의 몸에 묻은 오물과 피를 씻겨 내렸지만 가슴 속에 새겨진 분노와 상처는 씻겨 나가지 않았다. 초의 팀장의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이 거칠어지자 강서윤은 직접 그의 반대편 어깨를 부축하며 험한 산길을 함께 올랐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부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모든 고통을 박민우에게 1000배 만배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박민우는 서쪽 출구의 폭발 이후 707 부대의 생체 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에서 다시 감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강서윤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고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생환을 막거나 실패의 책임을 덮어씌울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통신병에게 강서윤 부대가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도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허위 보고를 상부에 올리라고 소리쳤다. 산등성이에 도착한 강서윤은 안전지대를 확보한 후 위성 통신기를 꺼내 합참이 아닌 국방부 직할 특수전 사령부의 비상 채널을 호출했다. 그녀는 박민우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코드로 상황을 보고하고 즉각적인 의무 후송 헬기를 요청했다. 빗줄기 사이로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 헬기의 로터 소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팡파르처럼 들렸지만 강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짜 적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부상당한 초의 팀장을 싣고 온 의무후송 헬기의 로터 소리는 그 빗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굉음을 내며 착륙했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대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헬기로 달려갔고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강서윤과 707 대원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기내에서 내렸다. 강서윤은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초의 팀장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군복은 곳곳이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지만 꼿꼿하게 선 그녀의 등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으로 떠나자 활주로 한편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에서 박민우 소장이 우산을 쓴 부관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은 그의 모습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방금 돌아온 707 대원들의 처참한 몰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박민우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서윤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세한 근육의 떨림은 그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한 구경꾼처럼 혀를 차며 무리한 작전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 비꼬았다. 박민우는 강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제공한 정보대로 기계화 부대의 지원을 기다렸다면 이런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훈계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실패를 자초한 오만한 지휘관을 질책하는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에 도열해 있는 다른 장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목소리 톤을 높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갓 사지에서 돌아온 전우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정치적 살인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서윤의 반응은 박민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녀는 분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한 번 응시한 후 말없이 지나쳐 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마치 길가에 짖는 개를 무시하는 듯한 철저한 무관심에 가까웠다. 강서윤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박민우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지만 곧바로 그것을 패배감에 젖은 자의 도피라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렸다. 그는 멀어지는 강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충격으로 인해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서윤이 부대 복귀 버스에 오르자마자 박민우는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국방부 출입 기자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707 특임단의 독단적인 작전 수행으로 인해 작전 시간이 지연되고 아군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강서윤이 영웅 심리에 도취되어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주력했다. 내일 아침 신문에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 판단, 특수부대원을 사지로 몰아넣다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리게 하는 것이 그의 1차 목표였다. 부대로 복귀한 강서윤은 샤워실에서 몸에 묻은 피와 진흙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상처투성이 몸을 응시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그녀는 초의 팀장이 총에 맞던 순간과 박민우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겹쳐 떠올리며 이것이 단순한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이적 행위임을 재확인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고 새 군복으로 갈아입은 뒤 의무실이 아닌 지하 벙커에 위치한 보안 기록실로 향했다. 보안 기록실의 문을 잠그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한 강서윤은 작전 당시 착용했던 헬멧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과 대원들의 전술 단말기에서 추출한 로그 데이터를 서버에 연결했다. 모니터 화면에 작전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특히 정보와 달랐던 건물, 구조물들과 봉쇄된 퇴로들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분류했다. 박민우가 조작한 정보 보고서와 현장의 실제 영상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오류로는 설명될 수 없는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하고 있었다. 강서윤은 이어폰을 끼고 작전 중 발생했던 통신 장애 구간의 오디오 파형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수전 학교 시절 통신 감청 과정을 수석으로 이수했던 전문가답게 잡음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주파수 패턴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잡음이 자연적인 기상 악화가 아니라 아군이 사용하는 군용 광대역 제밍 장비에서 발생한 패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박민우가 707 부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아군의 통신망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강서윤은 분석된 자료들을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백업하고 원본 데이터는 국방부 중앙 서버가 아닌 707 부대, 자체 보안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녀는 박민우가 이미 국방부 전산망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에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칼날을 갈아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더욱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약실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으며 이 싸움의 끝이 법정이 될지 아니면 다른 곳이 될지 가늠해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언론에는 707 부대의 작전 실패와 강서윤의 자질을 의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민우의 사주를 받은 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 특수부대 지휘관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지휘 체계의 단일화와 육군 본부의 통제 강화를 주장했다. 부대 내에서도 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구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일절 해명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상자 현황을 체크하고 장비 정비를 지시하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 강서윤은 오후 늦게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수술을 마치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초회 팀장을 면회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초회 팀장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사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앞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소견을 전했다. 강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부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죄책감보다는 반드시 놈을 파멸시키겠다는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에게 있어 최 팀장의 부상은 박민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박민우의 부하 장교들이 힐끗거리며 강서윤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서윤은 그들의 비겁한 태도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와 채 올랐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국방부가 아닌 육군본부 감찰실로 향하자고 지시하는 척하다가 출발 직전에 행선지를 변경하여 보안사가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차를 돌렸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군부터 속여야 했고 그녀는 박민우가 자신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음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강서윤이 감찰실로 향하려다 말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녀가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급 양주를 따르며 이번 기회에 강서윤을 보직 해임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7207 사령관으로 앉힐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강서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녀가 가진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며 박민우는 지금 그 절벽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셈이었다. 강서윤은 안전가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보 장교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분석팀을 구성했다. 그들은 모두 강서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들이자 군 내부에 부조리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박민우가 조작한 데이터의 로그 기록을 역추적하여 조작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실행한 단말기의 IP 주소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박민우의 범죄는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임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강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이제 사냥 준비는 끝났음을 직감했다. 박민우는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강서윤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이미 걸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일 있을 작전 사후 강평회이자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자리를 박민우의 화려한 은퇴식이자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기대해도 좋아. 박민우 소장, 네가 원하던 전쟁을 보여줄 테니. 국방부 컨벤션 센터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크리스털, 와인잔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고 실내에는 고급 클래식 음악과 장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민우 소장이 주최한 이번 연회는 표면적으로는 작전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차기 진급을 위한 포석을 다지는 사교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말끔한 연미복 차림으로 테이블을 순회하며 마치 자신이 전장의 최전선에서 승리를 지휘한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악수를 청하고 다녔다. 그의 주변에는 권력의 냄새를 맡은 영관급 장교들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몰려들어 그의 허풍 섞인 무용담에 아부 섞인 맞장구를 치기에 바빴다. 박민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제의하며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을 육군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배치와 사령부의 정확한 정보 분석 덕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7077 부대의 활약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들의 무모한 독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식의 교묘한 화법으로 깎아내렸다. 그는 진정한 지휘관은 병사의 피를 아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가 실제로 현장의 화력 지원을 늦게 보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청중들은 그의 연기력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박민우는 그 환호 속에서 짜릿한 승리감을 만끽했다. 같은 시각 강서윤의 집무실은 화려한 연회장과는 대조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모니터 화면에 푸른 빛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 초청장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둔 채 박민우가 제출한 작전 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뜯어보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707 부대가 적의 매복 정보를 무시하고 진입했다거나 통신 두절 상황에서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양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강서윤은 분노로 인해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부러질 듯이 꽉 쥐었다. 강서윤은 특히 박민우가 부상당한 초회 팀장의 실수를 부각하며 707 부대의 훈련 부족을 지적한 대목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부하의 희생을 일개 사단장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무능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최악의 범죄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초회 팀장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박민우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와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멘탈을 바로잡고 내일 있을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모든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민우는 샴페인 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강서윤에 대한 보직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리며 내일 아침이면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는 강서윤이 707 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자리에 자신의 육사 후배를 앉혀 특수전 사령부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야망은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정보 조작과 통신 방해 행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본관 복도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참모들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다. 강서윤은 정복을 갖춰 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007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복도 맞은편에서 박민우가 부관들과 함께 걸어오다 강서윤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걸음을 멈추어 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과장된 동작으로 강서윤에게 다가와 패배자를 위로하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말을 걸었다. 박민우는 강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강 소장, 얼굴이 많이 상했군. 지난밤에 잠을 설쳤나 보지 하긴 옷 벗을 준비를 하려면 짐 쌀 시간이 부족했을 테니까 라고 빈정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의 정적을 타고 주변에 있던 장교들의 귀에 똑똑히 들어갔고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장성의 대립을 지켜보았다.
박민우는 강서윤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녀의 반응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윤은 박민우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박 소장, 샴페인은 너무 일찍 터뜨리면 김이 빠져서 맛이 없는 법입니다. 특히 그 샴페인이 전우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더욱 목 넘김이 거북할 텐데요. 라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고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박민우는 강서윤의 뜻밖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자존심만 세다고 군복이 지켜지는 건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강서윤이 던진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우들의 피라는 단어가 그의 양심이 아닌 범죄의 증거를 건드린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강서윤은 박민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블랙박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소장, 당신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속에도 진실은 숨쉬고 있죠. 오늘 그 진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박민우의 고막을 파고들었고 그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강서윤은 그를 지나쳐 청문회장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박민우는 멍하니 서서 강서윤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블랙박스라는 단어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만약 그녀가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조작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보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서버 기록 삭제가 확실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참모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는 듯 떨리고 있어. 박민우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청문회 시작 10분 전 대기실에 앉아있던 박민우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고 강서윤이 가진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만약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그것을 조작된 것이라고 우기거나 편집의 오류라고 둘러댈 핑계들을 급하게 만들어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강서윤의 그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한편 청문회장 내부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이 배석해 있었고 중앙에는 증인석과 피고발인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강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007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는 아직 박민우가 도착하지 않아 비어 있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작전 보고회가 아니라 누군가의 군 생활을 끝장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의 당당함을 가장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안색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다소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장관과 의장에게 경례를 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강서윤의 가방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박민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 손이 미끄러져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 소리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강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조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여유였다. 국방부 장관의 개회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먼저 박민우가 발언대로 나가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수사 여구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707 부대의 작전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강변했다. 그는 강서윤의 지휘력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조작된 교신 기록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가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표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진실을 아는 강서윤의 눈에는 그저 구차한 변명과 거짓의 나열일 뿐이었다. 박민우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 위원들은 강서윤을 향해 비난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합참 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강서윤을 바라보며 피고발인 측, 이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강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울리며 장내의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청중들을 한 번 둘러본 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저는 오늘 변명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은폐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서윤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민우는 의자에서 튀어오를 듯 놀라며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박민우를 제지하며 강서윤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서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어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박민우 소장이 누락시킨 작전 당일의 실제 교신 내용과 현장 영상 그리고 조작된 정보 보고서에 원본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박민우는 그 USB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다급하게 저건 조작된 겁니다. 함정입니다. 증거 채택을 거부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이미 모든 위원들의 눈은 강서윤의 손끝에 쏠려 있었고 그녀가 USB를 진행 요원에게 건네는 순간 박민우는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오만과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강서윤은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을 띄우기 전 박민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박 소장님,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계수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지키려 했던 생명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청문 회장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박민우는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스크린에는 빗속의 작전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총성 그리고 정보가 틀렸다 함정이다 라고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영상을 지켜보는 장성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굳어갔고 박민우를 옹호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강서윤은 영상의 타임라인과 박민우의 조작된 보고서를 대조하며 설명해 나갔고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박민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귓가에 들리는 영상 속 대원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지옥의 사자후처럼 그를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이 파멸시켰다고 생각했던 강서윤이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저승사자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강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와 스크린 속의 참혹한 진실만이 청문회장을 가득 채우며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는 영상 속에서 707 부대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청문회장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특히 박민우 소장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진입로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배석한 장성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함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국방부 장관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내쉬며 박민우를 노려보았고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부하 장수를 향한 신뢰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를 바라보는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박민우는 스크린을 외면하려 애썼지만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대원들의 절규는 그의 고막을 파고들어 뇌리에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강서윤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 영상은 조작이 불가능한 군사위성 타임코드와 연동되어 있으며 박 소장이 제출한 보고서의 시간대와 정확히 30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 30분의 공백은 박민우가 고의적으로 지원을 지연시키고 정보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 시간임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위원들은 박민우의 보고서와 강서윤의 데이터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박민우를 유죄로 단정짓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이것은 함정입니다. 강 소장이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기술팀을 매수하여 영상을 정교하게 편집한 것입니다. 라고 악을 썼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듣기 흉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미치광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감정적인 발악에 불과했기에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의 추태는 고위 장교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 되어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다. 강서윤은 박민우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 듯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영상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작전사령부 통신실에서 근무했던 실무자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박민우의 직속 부하였던 김소령이 군원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왔다. 김소령의 등장에 박민우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입막음했다고 믿었던 부하가 지금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증인석에 앉은 김소령은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전 당일 박민우 소장님으로부터 707 부대에게 제공될 적의 병력 배치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김소령은 품에서 박민우의 친필 서명이 담긴 보안 문건 사본을 꺼내들어 보였다. 그것은 수정된 좌표와 지연 명령이 담긴 문서로 박민우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다. 박민우는 김소령을 향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그를 제지하여 자리에 앉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권위 있는 장군이 아니라 죄상이 드러나자 뻔뻔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책상을 내리치며 박민우 소장 자중하시오. 지금 당신의 행동은 군법 회의감이야 라고 호통쳤다. 장관의 경로에 박민우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윤은 마지막으로 박민우가 7507 부대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 재밍 장비의 로그 기록을 공개했다. 그녀는 이 주파수 패턴은 적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차단 신호입니다. 아군이 아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에 청문 회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태의 심각성에 혀를 내둘렀다.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박민우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그는 707 놈들은 항상 지원만 받고 공은 독차지해 왔습니다. 육군이 흘린 피땀은 무시당하고 저 계집애 같은 놈들이 영웅놀이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 속에는 특수부대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강서윤에 대한 삐뚤어진 질투심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희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군인 정신이 아닌 추악한 개인적 욕망의 발로일 뿐이었다. 강서윤은 박민우의 추한 변명을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한때는 같은 군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했던 동료가 괴물로 변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입은 군복은 공을 다투기 위한 무대 의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위입니다. 당신은 그 수위를 입을 자격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녀의 일침은 박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국방부 장관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들었다. 그는 본 청문회는 박민우 소장의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군 검찰단에 긴급 체포 및 수사 의뢰를 명한다 라고 선언했다. 장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여 박민우를 포위했다. 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관들이 박민우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이건 모함이야, 정치적 음모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화려했던 장군의 견장은 이제 그를 옥죄는 죄수의 족쇄가 되어버렸고 그의 미래에는 감옥의 차가운 철창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청문회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은 그 몰락의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강서윤은 끌려나가는 박민우를 보며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소령에게 다가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비록 늦었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부하에 대한 무언의 위로였다. 김소령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강서윤은 묵묵히 짐을 챙겨 청문회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청문회장 밖으로 나오자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폭우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은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알고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며 박민우에 대한 법적 처벌과 부대원들의 명예회복이라는 남은 과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정모를 눌렀으며 다시 한번 군화 끈을 조여 맸다. 그때 저 멀리서 부관이 다급하게 뛰어오며 강서윤을 불렀다. 부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방금 수신된 긴급 전문이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으시겠답니다. 강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고 7계행 7부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그녀는 부관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국방부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자 강서윤은 정복 차림으로 결연하게 걸어 들어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앞에 섰다. 그녀의 뒤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배석해 있었고 넓은 집무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통령은 강서윤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증거 영상들이 담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군 내부에서 아군의 등을 찌르는 비열한 배신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강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강 소장, 자네와 부하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하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강서윤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각하라고 짧게 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파도가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대통령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단호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군 내부에 정치 군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건 대대적인 숙청의 예고였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이 소집된 가운데 박민우에 대한 긴급 군사 재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박민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했던 별 2개는 이미 떼어지고 없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며 박민우의 행위가 적전비행 및 직권남용,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군의 통신을 고의로 방해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대원을 사지로 몰아넣은 행위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씻을 수 없는 죄악임을 강조했다. 판결의 하이라이트는 재판장이 박민우에게 불명예의 전역과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즉시 계급 박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한 순간이었다. 헌병들이 박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정복 상의를 벗기고 계급장이 달려있던 견장 부분을 칼로 거칠게 뜯어내는 퍼포먼스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박민우는 이건 부당해, 나는 억울하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뜯겨나가는 천 조각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의 견장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이 낳은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다. 강서윤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회한이 묻어났다. 한때는 동료였던 자가 권력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고 결국 파멸하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임을 알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박민우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박민우가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서윤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강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 받아쳤다. 재판이 끝나고 강서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초회 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초회 팀장은 여전히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혈색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다. 강서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초회 팀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애쓰며 경례를 하려 했다. 강서윤은 급히 다가가 그를 제지하며 누워 있어. 바보야. 상관 명령이다. 라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들고 있었다. 죄 팀장은 멋쩍게 웃으며 사령관님, 뉴스 봤습니다. 박 소장이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끌려갔다면서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강서윤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초에 팀장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 불찰로 자네가 이렇게 다치게 해서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칠봉스칠을 더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전했다. 초의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사령관님 덕분에 저희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사령관님을 의심한 적 없습니다. 라고 답해 강서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병원을 나온 강서윤은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부대로 복귀했었는데 위 명소를 통과하는 그녀의 차량을 향해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의를 넘어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서윤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의 경례에 답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부대 안의 공기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이 흐르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서윤은 책상 위에 쌓여있던 박민우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여 파쇄기에 넣었다. 기계가 종이를 잘게 부수는 소리는 마치 지난 악몽을 산산조각 내는 소리처럼 들려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고 연병장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구령 소리에 맞춰 땀 흘리며 뛰는 대원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역동적이었으며 저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사령관님, 육군 본부로부터 새로운 작전 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군 단장 명의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강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았는데 문건의 서두에는 귀 부대의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을 존중하며 상호 긴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민우 사건 이후 육군 지휘부의 태도가 185도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서윤은 피식 웃으며 서류에 서명하고 협조한다고 전해 단 정보 검증은 우리 정보과에서 직접 하겠다는 조건으로 라고 지시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강서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 조회대 위로 올라갔다. 도열에 있는 수백 명의 707 대원들은 사령관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주목했다. 강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대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작전에서 뼈 아픈 시련을 겪었다. 내부의 적이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는 피를 흘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기억해라. 너희들의 등 뒤는 내가 지킨다.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부당한 명령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적을 제압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만 집중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강서윤의 선언에 대원들은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화답했다. 그 함성은 찌르레기 떼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그 순간 강서윤과 757 부대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로 묶인 강철 같은 유대였다. 조회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낡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며 군인의 양심과 명예 또한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박민우는 그 나침반을 잃어버렸기에 파멸했지만 자신은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고 부대에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707 부대의 지휘 통제실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서윤은 모니터 앞에 앉아 다음 주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를 잊은 듯 빛나고 있었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세상은 잠들었지만 조국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눈은 잠들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별은 멀리 있지만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은 대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훈련장의 흙바닥에는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초의 팀장은 재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여 교관으로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었고 707 부대는 강서윤의 지휘 아래 명실상부한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민우의 이름은 군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치욕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강서윤과 707 부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피땀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어느 날 강서윤은 신입 대원들의 훈련을 참관하다가 하넷도엔 하사가 실수로 넘어져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 교관이 호통을 치려하자 강서윤이 다가가 하사를 일으켜 세우며 흙을 털어주었다. 그녀는 당황하는 하사에게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흙을 털고 다시 뛰어라. 그것이 707이다. 라고 격려했다. 하사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고 다시 힘차게 훈련장으로 달려나갔다. 강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처음 7K 7부대에 전입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았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시선들. 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박민우 사건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단련시킨 담금질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바로 707의 자부심이자 역사였으니까 강서윤은 훈련장을 뒤로하고 지휘소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믿음직한 전우들이 있고 가슴 속에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강서윤은 군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새로운 임무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에필로그 1년 뒤 국립현충권. 강서유는 순직한 선배 전우들의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복귀한 최 팀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묘비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패장성 척결, 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민우의 몰락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었다. 강서유는 묘비의 수를 따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배님들,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선배들이 대답이라도 하듯 나무십들이 사각거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 최 팀장과 함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